새벽 안개. 상욱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마당의 잡부를 솎아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에 익은 노랫말을 혼자 흥얼거린다. 소영이 좋아하며 자주 부르던 가수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이다. 상욱이 어깨너머로 무심히 듣던 그 노랫말을 어느새 다 외울 만큼 소영은 사랑을 위하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이곳 연천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사 오던 날부터 거의 매일 마당에서 옷자란 잡풀을 뽑아야 했다. 뽑고 또 뽑아도 자고 나면 잡풀들은 들쑥날쑥 고개를 디밀었다. 풀들은 보란듯이 끈질긴 생명이 그 푸른 싹을 톡톡 틔우며 길을 뻗쳤다. 두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나란히 일어나 습관처럼 마당에서 풀을 뽑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면 소영은 곧잘 사랑을 위하여를 불렀다. 소영은 이사 온 집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쉬지 않고 집을 쓸고 닦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를 빨아서 들고는 안방과 거실과 서재로 오갔다. 소영은 마당 한 구석에 꽃밭을 만들어 아름다운 꽃들을 가득 심고 마당 바깥에 텃밭도 갈았다. 아욱이며 상추, 쑥갓, 오이 같은 부성기의 씨앗을 텃밭에 고루 뿌렸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면 힘이 붙일 만도 한데 무슨 신명이 그렇게 났던지 열심히 꽃밭과 텃밭을 일궜다. 반일하던 손이 잠깐에 숨 돌리는 짬도 없이 들로 가서 쑥을 뜯어다 마당에 말렸다. 소영은 집 뒤 밤나무들이 울창한 산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버섯이며 나무를 용케도 많이 캐왔다. 만약 소영이 없었다면 상욱은 새로 이사온 집의 뒷산과 들에 무수히 널린 그 많은 먹거리들을 아주 못 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집에서 떠났다. 이른 아침마다 마당에 잡풀을 솎아내고 한낮에 따가운 햇살 속에서 꽃밭과 텃밭을 부지런히 돌보며 쑥을 캐던 손길이 멎었다. 이제 맛있는 버섯을 따고 나무를 캐던 발길이 뚝 끊어진 산은 적막하다. 상욱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잡풀을 모처럼 솎아내며 사랑을 위하여의 노랫말을 혼자 흥얼거리다가 자기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노래를 멈춘다. 옷자란 풀을 한 움큼 쥔 채 벌떡 일어선다. 힘껏 움켜쥔 손이 신압으로 풀린다. 뿌리 뽑힌 잡풀들이 손바닥에서 흘러내린다. 풀들이 바람결에 풀풀풀 날린다. 상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입에서 묻어나온 노래가 자신의 목소리였다고 선뜻 믿기지 않았다. 소영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진 않았다. 상욱은 이사 온 집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던 소영이 집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훤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매사를 분명하게 메고 끊지 못하는 남자를 가까이 지켜보며 혼자 마음이 상했을 소영의 마음이 새삼스럽게 헤아려진다. 모두 내 탓이야.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밝고 새로운 삶을 한껏 살아보려고 꿈꾸던 한 여자는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처를 입었다. 둘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이 남아 서로 기대며 행복하게 살아보려 했던 여자의 꿈은 산산이 깨졌다. 어쩔 수 없었다. 상욱은 자기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다. 몇 번씩, 몇백 번씩, 아니 수천 번씩 과거를 싹둑 잘라내려고 스스로 다그쳤다. 슬픔을 기억의 하얀 강물에 둥실 띄어서 멀리 흘려보내고 싶었다. 그리하여 오늘은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자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새로운 행복의 꽃밭과 텃밭을 부지런히 일구는 한 여자에게 거듭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마음은 언제나 슬픔의 날개를 달고 훨훨 두고 온 시간의 추억 속으로 벌써 저만치 날아가고 있었다. 소영은 떠났다. 상욱은 산속의 큰 집에 혼자 남았다. 그는 적막한 마당에 옷자란 풀들을 뜯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 낮게 흥얼거리던 노랫말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든다. 한껏 푸른 산이 성큼 다가선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산이 어쩌면 저렇게 고울까 싶다. 상욱은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앞산을 보며 후유 한숨을 쉰다. 상욱은 예전에 소영과 단둘이 설악산에서 보았던 가을 풍경이 눈에 선하다. 소요산 아래서 살 때였다. 새 보금자리를 찾아 둘이 나란히 길을 나섰던 지난해 9월의 설악산에도 지금쯤 단풍이 들겠구나 싶다. 둘이 설악산에 다녀오던 날을 떠올리며 멍하니 서 있는 상욱의 오른쪽과 왼쪽 겨드랑이로 바람 한 줄기가 휙 하고 쏜살같이 지나간다. 서늘하다. 산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모두 떠나고 혼자 서서 보는 산은 적막하고 외롭다. 상욱은 외돌토리로 고요한 산속의 드넓은 빈집에서 잡불만 무성한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처량한 생각이 든다. 겨드랑이가 서늘하다. 맥이 탁 풀린다. 이제 와서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다. 소요산 아래 동두천이 소요동에 살던 지난 2000년 9월이었다. 상욱과 소영은 새로 이사갈 집터를 찾아 나란히 길을 나섰다. 강원도 설악산의 오색약수터와 구룡령 갈천약수터에 들렸다. 양양이 낙산 해수욕장이 보이는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설악산을 넘으며 귀둔리에 잠깐 멈췄다가 내린천의 맑은 물빛을 따라 인제와 원통까지 둘러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정선에서 하루 한낮을 보내고 내친 김에 동강에도 들렀다가 어느덧 밤이 깊어서야 귀가했다. 먼 길에 줄곧 운전을 했다. 밤에 도착한 소요산 아래의 집에 들어서며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던지 상욱은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 없었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대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꿈결인 듯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 팔다리가 굵은 포승줄에 칭칭 감긴 듯했다. 도무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금 꿈속에서 전화벨이 따르르릉 울리는지 꿈 바깥에서 울리는지 가물가물 분별이 안 갔다. 전화벨이 꿈속에서 울리고 있다면 솔직히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아니 귀찮았다. 상욱은 꿈속의 전화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만약 지금 꿈 바깥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면 소영이가 이내 달려가서 받겠지라고 비몽사몽간에 가물가물 생각했다. 전화벨 소리는 분명히 꿈 바깥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울렸다. 그것도 여러 번 계속 울리고 있었다. 이내 다가와서 전화를 받을 줄 알았던 소영은 기척이 없었다. 전화벨 소리 너머로 샤워하는 물소리가 욕실에서 건너왔다. 상욱은 아마도 소영이 샤워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아니, 물소리 때문에 전화벨 소리를 아주 못 듣고 있는가 싶기도 했다. 눈을 감은 채로 상욱이 손은 소파 앞 탁자를 더듬었다. 전화기를 찾아 수화기를 겨우 들었다. 여보세요? 소요동입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끊습니다. 아저씨. 뜻밖에도 여자의 목소리였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젊은 목소리. 그러나 귀에 익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상욱은 비몽사몽간에 줄곧 감고 있던 눈을 그때서야 슬며시 떴다. 아저씨, 여기 부평이에요. 부평? 네. 그럼? 너 혜정이니? 네. 쏟아지던 잠이 확 달아났다. 잠에 취한 몸을 칭얼칭얼 감던 굵은 동아줄이 순식간에 풀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응접실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시각은 밤 8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벌써 며칠째 전화했어요. 낮에는 아무도 안 받기에 혹시나 하고 지금 전화했어요. 건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야 뭐 괜찮아. 이사갈 집을 보러 설악산에 갔다가 지금 막 돌아오는 길이야. 인제에서 원통까지 보고 왔는데 운전을 해서 그런지 피곤하구나. 너는 잘 지내지? 전화해줘서 고마워. 반갑다. 한꺼번에 이것저것 두서없이 떠들어댄 때문인지 전화기 저쪽은 다시 또 고요했다. 전화기 감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무슨 기난 요건이 있는 김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니? 네.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니?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속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 네. 일이 좀 급해서요. 상옥은 어쩐지 심상치 않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대체 무슨 일이냐고 더 묻지 못했다. 자꾸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였다. 내 엄마에게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려다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혹시나 하고 겁을 먹고 물었다가 정말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까봐 무서웠다. 다급하다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투로 보아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눈으로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화기를 든 채 혹시라는 말이 목젖까지 거듭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사겼다. 상욱은 끝내 더 묻지 못한 채 수화기에 대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어른스럽게 알았다. 지금 곧 전철로 가마. 라고 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전화를 끊고 일어서서 거실을 서성거렸다. 자꾸 불길한 기미가 느껴지던 혜정의 풀죽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설악산에서 막 돌아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던 가죽 점퍼를 집어들었다. 욕실에서 소영이 아직 샤워하는 물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물소리 때문에 상옥이 말이 잘 안 들리는지 소영은 대답이 없었다. 여보, 나 지금 나가는데 목욕 마치고 먼저 자고 있어요. 닫힌 욕실 문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릴 뿐 여전히 대꾸가 없었다. 욕실로 성큼 다가서며 문고리를 잡던 손이 멈칫했다. 상욱은 욕실 앞에서 물러나와 집을 나섰다. 운명의 재회. 큰 길로 걸어 나온 상옥은 소유산 쪽에서 동두천 시내로 빠져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다. 택시가 멎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소유산역으로 갑시다. 상옥은 소유산에서 열차로 의정부역에 도착한 뒤 의정부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탔다. 그러곤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던가 보다. 꿈결에서 전차의 스피커가 부평이라고 안내방송을 하는 소리에 화들짝 눈을 떴다. 상옥은 부수수한 눈길로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이번 역은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의정부에서 부평까지 줄곧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전철은 속도를 천천히 늦추며 부평역에 진입하고 있었다. 잠을 좀 잔 때문일까? 머리가 많이 가벼워졌다. 부평역 개찰구를 빠져나올 때였다. 아저씨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매표소와 개찰구 사이의 대합실에서 젊은 아가씨가 상옥을 먼저 알아보고 성큼 다가와 꾸벅 인사를 한다. 오래 기다렸니? 아니요. 전철 시간에 대충 맞춰서 나왔어요. 얼마 안 기다렸어요. 대합실을 빠져나온 상욱은 마중 나온 혜정보다 몇 발짝 앞장서면서 역사 앞 광장을 가로질렀다. 택시부터 잡으려고 택시들이 몇 대 보이는 큰 길로 뚜벅뚜벅 나서는 상욱에게 혜정이 따라붙었다. 저쪽에 제 차를 세워놨어요. 저기 저 차예요. 혜정이 가리키는 광장 한 모퉁이에 구형 프라이드 승용차 한 대가 웅크리고 있었다. 제가 모실게요. 두 사람이 탄 차는 역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상욱은 점퍼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칫했다. 어머니는 잘 계시지?
그제야 상욱은 혜정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줄곧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그러나 그냥 안부나 묻는다는 투로 가볍게 어머니는 잘 지내냐고 물었다. 혜정은 대답이 없다. 상욱은 묵묵히 운전대만 붙들고 있는 혜정을 곁는 줄로 잠깐 쳐다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침묵 속에 깃든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끼면서도 혹시 혜정이가 자기의 말을 못 들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운전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가 묻는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미심쩍어서 다시 물었다. 집에 별일 없지? 왜 아무 말 안 하니?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앞불싸. 상욱은 더 이상 묻지 말았어야 했다고 뉘우쳤다. 그러나 이미 꺼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사실은 엄마가... 어머니가? 죄송해요, 아저씨. 무슨 소리니? 엄마를 편히 모시지 못했어요. 혜정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답답하구나. 어머니가 어떻다는 거니? 아프세요. 상욱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마조마하며 쌓아올렸던 돌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 한가운데서 들렸다. 상욱은 수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은 못했지만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큰탈 없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수빈이 아프다고 하지 않는가? 다시 또 불행이 엄습하는가? 자꾸 불길했다. 많이 아프니? 네, 몹시 아파요. 혜정은 상욱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대답들만 일부러 골라온 사람처럼 혹시나 하고 묻는 말마다 지금 최악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아프다는 거니? 심각해요. 지난 변병이 재발했니? 네, 그랬구나. 혜정아, 차 좀 세울래? 집에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이야기나 좀 듣자. 네. 차가 멈췄다. 길가에 차를 세운 상욱과 혜정은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섰다. 상욱은 커피숍의 문을 밀고 들어서며 수빈이 태어나던 때를 떠올렸다. 환자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담당 의사는 퇴원을 만료했다. 병원에 좀 더 입원해 있으면서 요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상욱은 의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수빈을 퇴원시킨 일이 이제 와서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때 의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태어난 것이 아무래도 화근이 아니었나 싶었다. 대체 얼마나 안 좋으니? 정신장애도 있고 또 뭔데? 담석증 때문에 몹시 아프다고 하세요. 진찰은 받았니? 네. 의사는 뭐래? 신경증에 심장병까지 겹쳤대요. 심각한 상태래요. 심각한 상태? 얼마나? 신경증이 심리적인 병이어서 그런지 엄마는 통 잠을 못 이루세요. 괜히 불안해하고 머리가 아프다고만 하세요. 신장병은? 신장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신장이식을 못하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게다가 혼자 통증을 참으면서 엄마는 그동안 식구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사이 병을 키운 거죠. 요즘은 말씀이 통 없으세요. 말을 아주 잊은 사람 같아요. 말을 안 한다고? 네,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우리는 엄마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상욱은 더 묻지 못했다. 혜정은 밟으면 터지는 쥐레를 여기저기 숨긴 정글처럼 상욱이 한마디씩 물을 때마다 그렇게 폭탄을 하나씩 폭파하고 있었다. 문득 어지러웠다. 어질어질한 눈을 질끔 감고 숨을 골랐다. 지난번 병원에서 태어날 때 상욱은 마음속으로 수빈에게 말했다. 수빈아, 이제 슬픔을 모두 털어내자. 아팠던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지우자. 슬픔은 바람에 훌훌 날려버리고 깃털같이 가볍게 살자. 거뜬한 마음으로 남은 세월 행복하자. 가난도 고통도 없이 부디 잘 살아야 해.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랐다. 그런데 수빈은 다시 또 아프다고 했다. 아무래도 행복은 수빈을 미워하는 듯 싶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또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을까 싶었다. 상욱은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가슴에 큰 칼이 꽂히는 듯했다. 이 무슨 업보일까? 정녕 비껴갈 수 없는 길일까? 지그시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혜정이 고개를 수그린 채 잠자코 앉아 있었다. 혜정을 건너다 본다.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는 언제부터 아팠니?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좀 넘었어요. 고개를 들은 혜정의 눈가에서 반짝 빛나던 물기가 두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뭐? 10년? 상욱은 그만 숨이 턱 막혔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 듣고 있는 건 아닌지 귀를 의심했다. 그러다가 무심코 10년이라니 하고 혼자 입속으로 되씹었다. 아무리 헤아려도 10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았다. 10년이라니. 상욱은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도대체 짐작이 안 갔다. 그러다가 상욱은 갑자기 버럭 언성을 높였다. 왜 이제 연락했어? 진즉 알렸어야지.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말리셨어요. 엄마가 한사코. 어머니가? 네. 그래. 그렇게 지도가 너희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병원에 입원은 했니? 아니요. 집에 계세요. 뭐? 집? 지금 집이라고 했니? 설상가상이었다. 입원부터 시켰어야지. 왜 아픈 사람을 아직 집에 내버려두니? 입원비가 없니? 그런 거야? 상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갔다. 그럴수록 혜정은 눈물만 흘렸다. 앞뒤 생각 없이 버럭버럭 소리를 내지르는 상욱의 목소리는 아이의 시비를 거는 투였다.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아저씨께 전화했어요. 엄마가 입원을 거부하세요. 병원에 가면 일주일도 못 넘기세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병원은 답답하대요.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하세요. 저희들이 입원시키면 뭐해요. 곧바로 퇴원부터 하세요. 늘 그랬어요. 의사들은 좀 더 입원해야 한다는데 엄마는 그때마다 고집이세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저러고 계세요. 치료도 하고 요양도 더 해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아저씨께 전화했어요. 아저씨가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상욱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다가 손을 멈췄다. 담배와 라이터를 유리탁자 위에 놓았다. 담배를 피우는 대신 테이블 위에서 벌써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집어들었다. 냉수라도 마시듯 커피를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부탁드려요 아저씨. 우리 엄마 입원 좀 시켜주세요. 그랬구나. 괜히 내게 화내서 미안하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못난 어른들이 어린 사람들을 잡은 거야. 내가 너무 무심했어. 상욱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만 싶었다. 죄송해요 아저씨. 엄마를 잘 모시지 못했어요. 혜정은 울먹였다. 상욱은 입원을 거부하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어린 마음이 얼마나 다쳤을지 생각하자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그러니까 지난 1996년 11월 말이었다. 그때 상욱은 새로 출간된 소설 하얀 기억 속의 너를 챙겨들고 모처럼 수빈을 만나려고 부평에 들렀다. 상욱이 건네주는 실화소설 하얀 기억 속의 너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 짓던 수빈이 야위어 보이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오빠, 이제 절 잊으세요. 지난 일들 모두 잊어야 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니랑 남은 시간 행복해야 해요. 저는 괜찮아요. 부탁해요, 오빠. 오빠의 기억에서 수빈을 지우세요. 그래야 저도 제 삶을 잘 살 수 있잖아요. 아셨죠? 수빈은 잊어달라고
잊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울먹이며 말끝을 다 맺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을 감추며 도망치듯 찻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5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수빈의 지난 소식을 듣고 있는 상옥이 눈앞에 그날 찻집을 횡하니 나서던 그리운 사람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상옥은 가슴이 사뭇 저미어왔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항상 수빈이 곁에서 숨쉬며 살고 있었다.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수빈이 사는 부평으로 단숨에 달려오고 싶었다. 어떻게 사는지 보살피고 싶었다. 그러나 그토록 살뜰한 걱정은 마음뿐이었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럴수록 그의 겨울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수빈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 보여서 고맙고 다행스러웠다. 건강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았던가.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부평을 찾지 않은 이유는 잊어달라는 수빈의 부탁도 부탁이지만 상옥 역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굳게 결심한 탓이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을 못 보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의 아픔에서 자유로이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시도했다. 뒤늦게 인연을 맺은 소영의 마음도 또한 헤아려야 하는 처지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힘들게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다시 가정을 이루도록 도운 그 여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야 도리라고 믿었다. 그랬다. 수빈은 수빈대로 가족이 있고 상옥은 상옥대로 가족이 있었다. 내 탓이야. 너무 무심했어. 상옥은 신음처럼 혼잣말을 뱉었다. 수빈이 그토록 힘겨운 병과 싸우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지난 10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미안하다 혜정아. 아니에요 아저씨. 그만 집에 가자.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니? 너무 늦었어.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겠다. 네. 커피숍에는 두 사람 말고 다른 손님이 아무도 안 보였다. 카운터 위 벽시계가 새벽 1시 정각을 막 넘어가고 있었다. 저희들이 너무 오래 앉아 있었죠. 죄송합니다. 마담인 듯 보이는 여자는 괜찮아요.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싱긋 웃어 보였다. 차값을 치르고 커피숍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이 등 뒤에 셔터문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혜정은 앞장을 서며 총총총 차로 뛰어간다. 머리띠로 질끈묶은 머리카락이 나풀나풀 흔들렸다. 먼저 차에 오른 혜정은 시동을 걸었다. 김병이 효자 없다는데 벌써 10년째 얼마나 힘겨웠을까 싶었다. 뒤늦게나마 잊지 않고 자기에게 연락을 준 혜정의 마음이 생각할수록 고마웠다. 상옥은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로 홍기도 놓친 혜정이 측은하기만 했다. 차가 출발했다. 집으로 향하는 차에서 상옥은 가슴이 먹먹했다. 설악산 여행의 피곤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몸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엇이 자꾸 가라앉았다. 불덩이 같은 뜨거운 홍김이 목을대를 타고 치밀어 올랐다. 눈앞이 자꾸 뿌옇고 흐릿했다. 하루 한나절 잠깐 아픈 것도 힘겨운 나이에 10년간이나 그 숱하게 많은 낮이면 낮에 밤이면 밤에 병과 싸우며 남모르게 신음해온 사람이 하얀 얼굴이 어른거렸다. 안타깝고 저릿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옥이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저씨 다 왔어요. 그래.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차에서 내려섰다. 길이 낯설지 않았다. 다만 지난번 왔을 때는 제법 활기차 보이던 슈퍼마켓에는 육중한 철문이 무겁게 내려져 있었다. 상옥을 마중 가면서 혜정은 가게의 셔터문을 닫았던 모양이었다. 상옥은 수빈이 이 조그만 가게마저 지킬 수 없는 상태인가 보다고
혼자 짐작하다가 그만 휘청 발을 헛디뎠다. 혜정은 철문의 자물통을 풀고 셔터를 들어올렸다. 들어오세요. 상옥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여기 잠깐만 계세요. 엄마는 아저씨가 오신 줄 아직 모르세요. 갑자기 아저씨가 방에 들어가면 놀랄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가게의 상옥을 혼자 남겨두고 혜정은 덧문으로 들어갔다. 혼자 남은 상옥은 가게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찾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는 가게의 가장 바깥쪽에, 주부들이 찾는 세탁비누나 수세미 같은 것들은 가게의 가장 안쪽에 진열했다. 잔손질이 많이 가는 일인데 물건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혼자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다. 덧문 안에서 곧 나올 줄 알았던 혜정은 좀처럼 인기척이 없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제법 기다렸다 싶은데 혜정은 안 나타났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불안했다. 자꾸만 혹시나 하는 안 좋은 생각이 밀려왔다. 자기가 온 사실을 전해 듣고 수빈이 혹시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섰다. 상옥이 왔다는 소식에 놀라 정신이라도 잃었을까 자꾸 불길했다. 상옥은 우두커니 기다리다 못해 덧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더는 기다리지 못해 들어선 마당은 어둡고 좁았다. 불 꺼진 현관문으로 성큼 들어섰다. 집은 쥐죽은 듯 물속처럼 고요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에서도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적막했다. 도대체 사람 사는 집치고 너무나 조용해서 머리가 쭈뼛 섰다. 상옥은 현관문을 가볍게 몇 번 노크했다. 혜정아. 네, 나가요. 그제서야 혜정은 방문을 연다. 현관으로 나서며 현관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니? 죄송해요. 지금 어머니가 정신을 잃었어요. 제 얼굴도 못 알아보세요. 뭐? 내 얼굴도 몰라봐? 네. 안 되겠다. 빨리 병원에 가자. 상옥은 화들짝 놀라며 신발도 안 벗고 성큼 현관으로 올라서 방에 들어섰다. 방에서 수빈은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깨끗한 이부자리 위에 단정하게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다. 미라처럼 꿈쩍도 안 했다. 상옥은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맥을 짚어보았다. 가볍게 맥이 뛰고 있는 수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간 상옥은 숨이 컥 막혔다. 사람의 손이 어쩌면 이렇게 차가울 수도 있을까 싶다. 겁이 덜컥 났다. 오랜 시간, 어느 한순간도 못 잊었던 첫사랑의 여자에게 왜 이토록 많은 시련이 자꾸 엄습하는지 상옥은 하늘이 무심했다. 혜정아, 가게 문 닫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가자. 어서 준비해. 아무 감정도 의식도 없는 여자를 조심조심 일으켰다. 가슴에 안았다. 아저씨, 잠깐만 더 기다려봐요. 조금 있으면 정신이 돌아오셔요. 혜정이 울먹였다. 뭐? 이러다가 곧 또 정신이 든다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니? 그런 거야? 네,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지경으로 의식도 없는 사람을 그냥 두고 봐야 하니? 기다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기다리자. 응?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괜찮겠니? 상욱은 아무 의식도 없이 자기의 두 팔이 안겨있는 수빈이 코에 가만히 자신의 귀를 대어본다. 미약하나마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별일 없을 거예요. 그렇지. 괜찮겠지. 그럼 잠시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서야 상욱은 구두발로 안방에 들어온 자기를 발견했다. 수빈을 이부자리에 누이고는 밖으로 나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맥주 박스에 걸터 앉았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가슴 깊이 연기를 마셨다가 길게 뱉었다.
가슴이 좀 트이는 듯 하면서 오늘 하루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집터를 보러 떠났던 설악산에서 내려와 낙산 해수욕장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 정선과 동강에 들렀다가 밤늦게 수유산 집에 돌아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속에서 혜정의 목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부평역까지 달려왔다. 그곳에서 만난 혜정은 혹시나 했던 걱정보다 훨씬 심각한 소식을 전했다. 상옥은 수빈이 지금 저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 때문에 가슴이 자꾸 먹먹했다. 불행은 늘 우연처럼 발목을 잡았다.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안 보이는 슬픔이 앞으로 수빈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자꾸 불안했다. 그럴수록 상옥은 가슴이 무너졌다. 지금 저 지경으로 수빈을 괴롭히는 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상옥은 주머니를 뒤적였다. 갑자기 사라진 자기 때문에 집에서 당황하고 있을 소영에게 전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찾았지만 어디에 두고 왔는지 안 잡혔다. 급하게 집을 나서면서 핸드폰을 안 가져온 모양이었다. 상옥은 피우던 담배를 끄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가게로 통하는 덧문을 열었다. 가게에 설치된 공중전화의 다이얼을 돌렸다. 소영은 전화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나요. 당신 지금 어디서 전화하세요? 어딜 가면 간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당신 욕실에 있을 때 말했는데 못 들었어?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나왔어요. 집에서 좀 멀리 와 있는데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피곤할 텐데. 무슨 일이에요? 대체 거기가 어디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말할게요. 그리 알고 일찍 쉬어요. 상옥은 전화를 먼저 끊었다. 통화를 더하면 아무래도 거짓말로 둘러대야 할 듯해서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다. 거짓말로 둘러대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영에게 굳이 사실대로 말하기도 미안했다. 상옥이 한밤중에 수빈이 곁에 달려간 사실을 알아서 좋을 것 같지는 않았다. 괜한 가슴앓이나 시킬까 두려웠다. 상옥이 소영과 심야 통화를 하고 다시 방에 들어섰을 때 혜정은 이마에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히도록 수빈을 마사지시키고 있었다. 온 힘을 다해 수빈이 사지를 주물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수빈은 마사지를 받으며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제가 그만 실수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방에 혼자 있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저씨가 오신다고 해서 그만 깜빡했어요. 의사가 그랬니? 네, 방에 혼자 있으면 엄마에게 치명적이랬어요. 폐쇄공포증이 올 수도 있대요. 상옥이 방에 들어온 뒤에도 한참이 지나도록 혜정은 수빈의 몸을 계속 마사지했다. 얼마 후 수빈은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혜정아, 어머니가 깨어나신다. 내 말대로 정신이 드나 보다. 내가 어머니를 살렸구나. 봐라, 의식을 회복했어. 혜정은 수빈의 얼굴에 돌기 시작하는 핏기를 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앉았다. 수빈아, 나야. 정신 좀 드니? 나야, 나. 내가 왔어. 나 알아보겠니? 상옥은 수빈의 손을 잡아보았다. 오빠, 상옥 오빠가 어떡해? 말끝을 못 맺는 수빈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반짝 빛났다. 혜정아, 내가 또 정신 났니? 이제 괜찮아요, 엄마. 잠깐 안 좋았어요. 수빈의 말을 받는 혜정은 조금이라도 수빈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재치 있게 배려했다. 그런데 오빠 웬일이세요? 혜정이가 전화했어요? 나야 어떻게 왔든지 지금 그것이 문제야.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몰라야 하니? 당장 병원에 가자. 혜정아, 어머니 입원해야겠다. 준비 좀 해라. 구급차를 불러줘.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나 괜찮아요. 입원 안 해도 돼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수빈은 힘겹게 일어나 앉았다. 혜정아, 내가 정말 아저씨 모셔왔니? 네, 괜한 일을 했구나. 오빠,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수빈은 애써 참던 눈물을 감추며 머리를 돌려서 벽 쪽을 바라본다. 수빈아, 오늘 나는 너한테 많이 서운하구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소식 한번 안 했어? 내가 나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서? 네,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저는 오빠의 집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수빈의 어깨가 들썩인다. 흐느끼고 있다. 오빠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빠. 지금 제 꼴이 너무 한심해요. 오빠도 오빠지만 내 병시 중도는 혜정이 볼 염치가 없어요. 삐뚤어진 내 운명 때문에 여러 사람들 가슴만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해요. 오빠, 나는 전생에 죄를 참 많이 지었나 봐요. 오빠, 나는 정말 왜 이렇죠?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아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만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렇고, 현식 오빠도 그렇고, 또 상욱 오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왜 모두 내 탓이니? 아니에요, 상욱 오빠. 생각할수록 나는 여러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상욱 오빠의 부모님도 나 때문에 한을 품으셨어요. 오빠, 나도 다 알아요. 오빠가 나 때문에 그동안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혜정이까지 나 때문에 제 길을 못 가고 있어요.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세요? 혜정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그렇지 않아요. 혜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이더니 이내 복받치는 울음을 쏟아냈다. 엄마, 약한 말씀 좀 그만하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상옥은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았다. 상옥은 문득 어쩌면 수빈이 하는 말이 모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단 한 번의 우연한 선택 때문에 얼마나 오래오래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야 했는지도 몰랐다. 상옥은 수빈이 자기와 안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넓고 넓은 서울의 그 많고 많은 하숙집들 중에 하필이면 왜 자기는 수빈이네 집에서 하숙을 했을까 싶었다. 돌이켜보면 수빈이네 집에 처음 하숙을 들어간 일은 우연이었다. 그렇게 우연하게 시작된 만남은 불행의 싹을 틔웠다. 그 불행의 싹은 지금 상욱의 나이가 55살이고 수빈이 54살이 되어서도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그때, 그러니까 36년 전에 꽃이라면 그 아름다운 꽃의 꽃잎이 아직 피지도 않았던 꽃봉오리에 19살 사내아이와 18살 계집아이는 과연 사랑을 알았을까? 상옥은 궁금해졌다. 우연히 파릇파릇하던 10대 나이에 처음 만나서 조숙하게도 사랑에 눈떴고 20대 입구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새삼 이제 와서 세상이 처음이고 끝이던 그 첫사랑의 미열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궁금했다. 두 사람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미처 음미하지도 못했고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도 변변히 만들지 못한 채 결혼을 했다. 마냥 좋기만 했던 그 시간들이 새삼 떠올랐다. 둘이 함께 있으면 무턱대고 좋아서 그냥 좋은 줄 알았다. 그러나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의 기쁨은 너무 짧았다. 행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 행복한 시간들은 바람에 묻어서 훌훌 가버렸고 그 꼬리를 물고 따라붙은 슬픔의 시간들은 어쩌면 이렇게 오래오래 떠나지 않는지 모를 일이었다. 강산이 3번 변한다는 30년 하고도 또 6년이라는 시간이 쉬지 않고 지나가도록 슬픔은 물귀신처럼 수빈의 발목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자책하지 마. 내 탓이 아니야, 수빈아. 나 때문이야. 차라리 나를 미워해. 너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나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픈 거야.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했어. 그래, 나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지독한 악연도 없었어. 내 발에 족쇄를 채운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채운 그 족쇄가 너를 여태껏 힘겹게 하고 있잖아. 너를 가슴 아프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나 때문이야. 아직도 모르겠니? 너의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상옥은 이제 그만 수빈이 차고 있는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인 줄 알았던 마음의 그 족쇄와 영원할 것만 같던 인연의 족쇄를 풀어주고 싶었다. 상옥은 할 수만 있다면 족쇄에서 풀려난 수빈이 자유로이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